안녕하세요. 실천학원 공무원교회 박태훈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 외계행성 탐사에 관련된 내용을 끝으로 지구과학을 종강을 할까 합니다. 자,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태양계 행성의 특징들 그리고 망원경의 성능에 대한 내용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외계 행성에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외계 행성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44쪽이고요. 자, 우리 지금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서 지금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 그리고 기타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이었고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행성 중에 화성에서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살기는 좀 힘든 조건이다 라고 이제 하고 있죠. 사실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 중에서요 지금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라고 가정하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은 천체로는요 행성이 아니라 지금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중에 하나인 유로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는요 겉표면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두꺼운 얼음층 밑에 바다가 존재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저 멀리에 있는 다른 행성계에 있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페이지 544쪽 제일 첫 번째에 보시면은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제일 처음에 하다 보면은 지구에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에서 생명 가능지대랄지 아니면은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이 있다라는 거, 아니면 기타 등등 대기가 있다라는 거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는 어떤 행성들도 그러한 조건을 가져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항상 문제에 빠지지 않고 거의 한 번씩은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탐사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외계 행성 탐사 과정을 한번 전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찾고자 하는 것은 행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구에서도요 태양계 행성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맨눈으로는 수성부터 금성, 지구, 그러니까 화성, 목성 그리고 토성까지는 맨눈으로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둡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관찰이 안 되고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성들이 스스로 빛이 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행성들을 본다는 것은 곧 그 주변에 있는 태양과 같은 별의 빛을 반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들을 관찰을 할 겁니다. 그럼 그 행성 주변에도 분명히 별이 있을 거거든요. 태양과 같은 별이 있을 텐데 그 별빛을 반사해서 지구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외계 행성들을 직접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행성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건데 이 행성들이 직접 눈에 안 보이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외계 행성들의 존재를 알아냅니다. 자, 그럼 그 간접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이 도플러 효과는 물리 시간에 우리가 다뤄보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도플러 효과. 자, 간단하게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영역이 있어요. 가시광선 영역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영역이거든요. 자, 이때 가장 파장이 긴 쪽이 빨간색, 그리고 파장이 짧아질수록 색깔은 점점 보라색 쪽으로 바뀌게 되죠. 보라색.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별빛을 관찰하면은 그 별에서 오는 빛의 어떤 에너지 영역들, 그것을 이제 파장별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의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펙트럼이 만들어졌을 때 별에서 오는 별빛을 관찰하다 보면은 그 빛의 일부분이 사라져서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까만색 선을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흡수선. 그러니까 흡수선이 이렇게 몇 군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흡수선.
자, 그래서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제 흡수 스펙트럼 혹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흡수 스펙트럼 혹은 별빛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별의 저런 스펙트럼을 계속해서 조사하다 보면은 흡수선의 위치가 자꾸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지구가 있고요. 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때 별에서 오는 빛이 지구로 들어올 겁니다. 이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 중 지금 흡수선이 이 위치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나머지 부분에 색깔이 있고 이 부분에 지금 흡수선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저렇게 멀어지고 있는 별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은 흡수선의 위치가 점차 파장이 좀 더 긴 붉은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적색편이 라고 부르지요. 자, 그리고 반대로 지구에서 관찰하고 있는데 별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때 별빛을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가시광선 영역 중 흡수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번에는 흡수선이 파장이 짧은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청색편이 라고 부릅니다. 도플러 효과는 물리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그냥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죠. 무슨 이야기냐? 별이 멀어지면은 무슨 편이가 나타난다?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반대로 가까워지면 무슨 편이 나타난다?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청색 편이는 파장이 짧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별을 관찰하다 보면은 별에서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도플러 효과로 가지고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어떠한 별이 있어요. 별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행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행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행성들이 별을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공통질량 중심을 돌고 있거든요. 자, 이 공통질량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 별의 질량을 라지 m 그리고 행성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 둘의 질량 때문에 생기는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일 둘의 질량이 동일하면요, 공통질량 중심은 이 가운데에 딱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의 질량이 크면은 그 공통질량 중심이 질량이 큰 쪽으로 치우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별의 질량이 행성의 질량보다 월등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별이 태양이고 이게 지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거의 공통질량 중심이 별 내부에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런 공통질량 중심이 생겼을 때 별과 행성은 모두 다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합니다. 따라서 행성이 이 공통질량 중심을 이렇게 이제 공전을 할 때 별도 이 공통질량 중심을 따라 이렇게 공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 이런 상황이 펼쳐져 버리면요, 행성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별은 그냥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관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행성의 질량이 충분히 커지기 시작하면요, 이때 공통질량 중심이 점점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별 외부로. 그러면 이때 행성이 역시 이 공통질량 중심을 따라 공전을 할 거예요. 이때 별이 이 공통질량 중심을 따라 이렇게 공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별을 바라봅니다. 별을 바라볼 거예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별을 바라볼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별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별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별의 떨림 현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별의 떨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저때 별에서 오는 별빛을 관찰합니다. 이때 별이 지금 현재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하면서 지구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 이 별이 빛을 내면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편이? 그렇습니다.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을 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별이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면요, 이때는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때는 무슨 편이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떤 공통질량 중심을 별과 행성이 모두 공전할 때 별의 떨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주변에 질량이 어느 정도 큰 행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행성을 직접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행성을 직접 관찰할 수 없어서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간접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도플러 효과거든요. 이 도플러 효과에서 지금 현재 별의 떨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곧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질량이 큰 바로 행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 그림을 조금 더 보기 좋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때 요 지점이 공통질량 중심이에요. 공통질량 중심이고요. 여기에 별이 있습니다. 안쪽에 별이 있고요. 그리고 행성이 있는 장소는 요 위치예요. 행성. 이때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을 따라 돌 때 항상 그 공통질량 중심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별과 행성이 공전을 하거든요. 이때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별도 공통질량 중심을 따라 한 바퀴 도는데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공전 주기를 가지고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위치가 별의 1번 위치라고 하고 여기가 행성이 1'의 위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 상태에서 행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할 때 마주보면서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별도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별이 이 위치에 오게 됐을 때 행성은 이 위치에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지금 2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2'. 그리고 별이 공전해서 이 위치에 갔을 때 행성은 이 위치로 가게 되고요. 이 위치를 3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이때 행성은 이 위치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위치를 4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4'이 될 겁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도플러 효과인데요. 이 도플러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요. 이때 저 공전 궤도면을 내가 보는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관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 행성과 별이 돌고 있는 공전 궤도면이 요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거.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공전 궤도면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렇게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요렇게 바라봅니다. 요렇게 바라봤을 때 공전 궤도가 지금 현재 요렇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고개를 요렇게 돌리겠죠. 그게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나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전 궤도면이 요렇게 돼 있을 수 있거든요. 요렇게 수직하게. 그런데 이렇게 수직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관찰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직하게 서 있을 때 얘네들이 요렇게 돌 거거든요. 요렇게.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눈을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위아래로. 그런 것도 역시 나란한 겁니다. 자, 이때 지금 현재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관찰하려면은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둘 다 지금 공전을 하면서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은 도플러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수직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 수직이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직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서 수직이다 직각이다고 하는 표현은 공전 궤도면이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모습이죠. 이 모습. 이거를 정면에서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도 지구와의 거리 변화가 없죠. 그러면은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행성을 관측을 하려면요. 항상 그 별의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나란하다 혹은 평행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문제 중에서 수직이다 혹은 직각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무조건 틀렸어요. 무조건 틀린 표현이고 무조건 나란하다, 평행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도플러 효과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죠. 두 번째.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 앞서 일식과 월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식, 가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었죠. 자, 이때 식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별을 관찰을 하고 있어요. 별. 그러면 별의 밝기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별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은 별의 밝기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고 이 행성이 별 앞쪽을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 행성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별의 일부분을 가려버리겠죠. 자, 그래 버리면은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별의 밝기는요. 처음에 이 정도의 밝기를 나타내고 있다가 행성이 진입해서 빠져나올 때까지 별의 일부분이 가려지니까 별의 밝기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행성이 진입을 해서 이때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의 밝기가 변화되면요. 내가 관찰하고 있는 별 앞쪽으로 무언가가 가려지네? 그러면 그게 바로 행성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보는 요 변화량이 바로 밝기 변화량이죠. 그러면 별의 밝기 변화량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행성의 크기입니다. 행성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밝기 변화량이 심해지겠죠. 자, 쉽게 말해서 작은 행성이 가릴 때보다 큰 행성이 가릴 때 훨씬 더 이 밝기 변화량이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때 보통은 지름의 혹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름이 2배 커지면은요. 표면적은 4배가 커져 버리니까 밝기 변화량이 4배만큼 커져 버리고요. 지름이 3배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밝기 변화량도 제곱만큼 커져 버리니까 9배만큼 밝기 변화량이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 현재 밝기 변화량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요. 우리 앞서 도플러 효과 잠깐 좀 다시 생각해 볼까요? 도플러 효과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려면은요. 별의 질량에 비해 행성 질량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더 많이 커져야 됩니다. 즉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어떤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좋은 천체들은요. 결과적으로 행성의 질량이 크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계 행성 탐사의 두 번째 식현상에서는요. 행성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식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크기가 크면 클수록 관찰하기가 더 유리하겠죠. 근데 보통 행성이 크다라는 것은 곧 질량도 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나 아니면 식현상 모두 다 행성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측하기 더 유리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밝기가 변화되는 시간, 변화 시간, 이 변화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바로 행성의 공전 속도가 되겠죠.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시간이니까요. 공전 속도가 빠르면 금방 지나갈 거고 공전 속도가 느리면은 천천히 지나가서 밝기 변화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때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빠른 게 유리한 걸까요? 아니면은 느린 게 찾기 유리한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전 속도가 느려서 천천히 지나가면은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도리어 공전 속도가 빠른 게 훨씬 더 행성을 찾기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공전 속도가 느려버리면은요. 물론 지금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동안에 공전 속도가 너무 느리면 행성이 별 앞쪽을 아예 한 번도 안 지나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도리어 자주자주 식현상이 일어나게끔 공전 속도가 매우 빠른 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는 공전 주기가 어떻다? 짧다. 근데 우리 앞서 케플러 법칙에서 공전 주기가 짧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궤도 장반경도 어때야 될까요? 궤도 장반경도 짧은 게 유리하겠죠. 즉 행성이 별 가까이에 붙어 있어서 공전 속도 빠르고 저 식현상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게 훨씬 더 행성을 관측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낸 대부분의 행성들은요. 질량은 지구에 비해서 월등히 크고요. 그리고 궤도 장반경이 1AU,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떨어진 거리보다 짧은 행성들이 훨씬 더 많이 관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 봤었던 도플러 효과랑
식현상 이런 것들로 가지고 외계 행성들을 대부분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미세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자, 여기서 요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 것 역시 물리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때 뉴턴이 만유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은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그런 물질이 떨어지는 것, 물체가 떨어지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질량을 가진 물체 주변의 공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때 그 공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 이동하게 되고 빛도 휘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그에 대한 현상이 바로 중력 렌즈 효과거든요. 자, 이 중력 렌즈 효과 요거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 지구가 있는데요. 앞쪽에 별 A가 있습니다. 별이에요. 그리고 좀 더 멀리에 별 B가 A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 두 별 중에 별 B의 밝기를 관찰합니다. 자, 무엇을 관찰한다? B의 밝기를 관찰한다. 자, B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로 들어올 거예요. 이때 빛이 여러 방향으로 진행할 테니까요. 그 중에서 지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있어야 우리는 B의 밝기가 측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B가 A 뒤쪽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이 A라고 하는 별의 질량 때문에 이 주변에 공간이 왜곡되어 있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지금 B에서 출발한 빛 중에서 절대 지구로 들어올 수 없는 빛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한 빛들은 절대 지구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빛들이 요 A 주변을 지나가다가 이 공간의 왜곡 때문에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진행하던 빛이 이렇게 꺾여서 다시 지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별 B가 A 뒤쪽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많은 빛들이 공간의 왜곡에 의해 꺾이면서 지구로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B의 밝기가 점차 밝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뒤쪽을 지나가게 되면요, 그만큼 밝기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B의 밝기 변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 밝기가 가장 밝았을 때가 바로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A라고 하는 별 주변에 행성이 있어요.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성이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가고 있는 때 B가 여기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행성의 질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커준다면요, 얘 때문에도 주변의 공간의 왜곡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B가 이 정도까지 진행을 했는데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공간의 왜곡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로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꺾이진 않겠죠. 극단적으로 지금 좀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밝기가 어두워지고 있던 B의 밝기가 이 행성의 공간 왜곡 때문에 밝기의 변화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때 지금 밝기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미세하게 밝기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별 A 주변에 행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미세 중력 렌즈 효과에서 관찰하고 있는 별의 밝기는요, B의 밝기입니다. B의 밝기를 관찰하는데 이 B의 밝기는 별 A의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지금 현재 밝기의 변화가 나타나 버리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런 B의 밝기 변화를 관찰하는 과정 중에서 미세하게 밝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A 주변에 행성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미세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B의 밝기를 보고 있고요.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는
A의 행성의 존재를 알아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미세중력 렌즈 효과라는 것. 이때 미세중력 렌즈 효과에서 행성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에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아까 도플러 효과나 식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행성의 질량이 크고요. 그 다음에 궤도 장반경이 짧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도플러 효과, 미세중력 렌즈 효과에서도 당연히 별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이 있을 때 행성 질량도 상대적으로 좀 커줘야지 그 주변에 공간의 왜곡이 좀 잘 일어나겠죠. 그렇게 공간의 왜곡이 좀 일어났을 때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좀 더 잘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질량 클수록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얘는 별보다 조금 별에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은 이미 벌써 저 별 A 때문에 생겨있는 그 공간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성에 의한 공간의 왜곡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별의 공간 왜곡을 약간 벗어난 거리에 행성들이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그 행성만의 어떤 공간 왜곡을 통해 우리가 미세중력 렌즈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요 외계행성 탐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에 대한 모든 개념, 이론 정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약 한 24강 정도 내용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지구과학은 지금 기존의 물리, 화학, 생명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쉬운 건 사실이에요. 쉬운 건 사실인데요. 이제 모든 과목들은 다 킬러 단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킬러 단원이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고생하고 있는 바로 이 천체 파트거든요. 이 천체 파트만 잘 되면은 이제 지구과학은 어느 정도 쉽게 수월하게 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이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너무 좀 지겹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공무원 과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 중에 물리화학 생명을 어느 정도 다뤄봤어도 지구과학을 정상적으로 다뤄보지 않은 친구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단원은 2단원과 4단원이에요. 그러니까 2단원 결과적으로 고체지구와 유체지구 파트, 그리고 4단원 천체 관측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이제 암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어찌됐건 문제수는 다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적은 시간 투자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지구과학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 이론 잘 정리하셔서 문제를 한번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구과학은 종강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